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신애입니다. 김 회장님은 한국학부모연대를 이끌고 계신데 출연자로 뵙다가 이렇게 진행을 함께 맡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상담과 강의 위주로만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니 긴장도 되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인데요. 그런데 어른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정하다 보니 정작 아이들이 행복한지는 항상 열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김은정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옹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제가 아동의 삶의 질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동의 삶의 질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강의의 그 요약은 아동은 단순히 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학교 잘 다니려면 잘 다니고 이런 객관적인 주체가 아니라 아동도 주관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아동의 삶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아동에 대한 그리고 아동 복지에 대한 그 투자가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 정책, 아동 복지의 큰 목표는 사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것 그리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의 최상위 목표는 아동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아동의 행복을 잘 보장하고 그 아동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는 이런 그 지표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 또 중요합니다. 아동의 삶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정량적인 지표를 써서 아동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보고 또 그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의 종합 지표화하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제 지수화 노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그 소개드릴 그 이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 행해진 연구에서는 이런 다양한 자료를 써서 8개 영역에서의 아동의 삶을 측정하고 그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지수화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지표의 영역은 크게 보면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그리고 이제 물질적 상황, 그리고 위험과 안전, 교육,
그리고 주거 환경, 바람직한 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것 이거를 아동 삶의 질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의 수준이고요. 이거를 그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7년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시는 그 시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표에 그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보다 높은 점수는 상대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이 지수로 봤을 때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것이고 100점보다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데 2017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령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세종 이런 지역의 아동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밑으로 내려오면 전남, 충남, 경북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동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아동의 삶의 질이 왜 이런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는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이해와 설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본 거는 그 사회 환경 그리고 특히 그 사회 환경을 사회 지표로 봤을 때 이런 거시적인 사회 환경 시도의 어떤 차이가 실제로 아동 행복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자료로 보시는 거는 그 아동 그 행복 지수와 삶의 질의 지수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비율이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아동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참여라든지 예술에 대한 어떤 향유가 아동의 삶의 질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본 것은 그 지자체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아동의 만족도와 어떤 영향을 보이는가를 봤을 때는 역시 이것도 예측할 수 있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양호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행복,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그 이 요소들은 문화, 예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적인 재정 그리고 이런 소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연구에서 또 주목해서 본 것이 그 지자체가 쓰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일반 회계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즉 그 이 케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실제 아동의 만족도에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본 것들은 높아질수록 상태가 좋아질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지표들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보시는 지표는 지역별 학대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입니다. 이 경우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 학대의 발견이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아동의 삶의 질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그 아동의 환경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학대로부터의 보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아동의 삶의 질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국 중앙정부의 어떤 균형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의 또 행복도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함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걸었습니다만 이제 이 계획이 나온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크게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변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이런 쪽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그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아이들의 그 삶의 질을 네. 지수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새로운데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이제 지표가 뭐고 또 지수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소개를 좀 그렇게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아동의 삶의 질, 행복도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늘리고 증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증진되는지를 알려면 뭔가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정하는 도구를 우리가 흔히 지표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동들의 삶의 영역을 일정 영역을 수치화하는 작업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건강 그러면 아동들의 결식률 혹은 아동들의 건강도 주관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일정 수치로 하는 작업을 지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의 그 삶의 질을 놓고 보면 사실 아동들의 삶의 질이 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를 통해서 아동들의 삶의 특정 영역을 측정하고 그 상태를 알아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의문, 궁금증이 드냐면 이게 여러 지표가 많다 보니까 어떤 영역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영역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지표가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근거가 상당히 좀 미약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여러 지표들을 하나의 단일 수치로 모으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종합화한 단일 수치로 나타내서 그걸로 아동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그냥 그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여러 그 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매일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올랐냐,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내렸냐 이럴 때 그거를 이제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니까요. 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동의 삶의 질도 그렇게 지수로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소개드린 연구는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저희가 2012년서부터 해서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조사까지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올해 후반기에 이제 5차 조사에 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3천 명 이상 청소년을 상담해 보면서 정말 주관적 행복감이 많이 낮은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역 간의 차이도 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제 차이는 이제 상대적인 차이인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평균을 100점으로 놓고 보면 위로 한 20점 되는 그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20점. 그러니까 그 격차를 그런 식으로 이제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약 한 30점에서 40점 정도의 격차가 실제로 나타난다. 지난 연구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그 삶의 질이 최하위권으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김은정 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계속 하위권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왜 전라북도는 계속 이렇게 점수가 낮은가? 그 지역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기관들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조사를 했던 2017년도를 보면 전라북도가 8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최하위에 있던 거에 비해서 순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가 이제 모두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와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요.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 아동의 삶의 질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2012년부터 계속해서 전라북도 아동의 삶의 질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도 갖고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수가 지속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나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지역을 좀 분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 빈곤율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가장 빈곤율도 아동 빈곤율도 높은 걸로 나와서 아동의 삶의 질과 빈곤의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안에서 이제 빈곤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내에서 이제 취약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 교육에서 좀 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 결손을 방지하거나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거나 또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삶의 질 점수 자체가 낮고 지역의 순위가 낮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삶의 질 연구를 진행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역 간의 순위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결과를 받은 지자체가 이후에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렇게 그 삶의 질 순위, 전라북도의 순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지자체 그 지역의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동들의 행복도가 결국은 나라별로도 다르고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도별로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 내에서도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좌우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아동의 행복이 그 어떻게 생각하면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이제 매일 그 상호작용하고 경험하게 되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크게 살펴보면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의 경우는 이제 학교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이제 지역 사회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가정의 그 여러 가지 그 구성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는 영향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의 구성 형태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또 밀접히 연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의 형태만이 아니라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을 그냥 이 평균으로 보면 한부모 가정이 이 양부모 가정보다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그게 가정 형태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가구 소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동과 아무래도 그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아동의 그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형태 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바깥에서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뭐 이제 양육시설에서 이제 크거나 또 뭐 위탁 또 시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그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개수가 이제 280개 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는 뭐 아동 양육시설이라든가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아동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280개 되는 이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 한 12,700명 정도 됐고요. 이렇게 시설 아동 외에 가정위탁 아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2017년 기준으로 한 11,975명 정도 돼서 소위 우리가 원가정이 아니라 부모님과 떨어져서 가정 밖에서 사는 아동들의 규모가 한 대략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밖에는 그 아이들의 만족도가 지금 가정 내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겠죠?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 그 가족 구분을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좀 유형화를 시켰는데 하나는 양부모이면서 빈곤하지 않은 가정, 하나는 양부모이면서 빈곤한 가정, 또 하나는 한부모이면서
한부모이거나 조선 가정이면서 빈곤한 가정, 한부모이거나 조선 가정이면서 빈곤하지 않은 가정, 그리고 가정 위탁,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이제 유형을 좀 비교해서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부모이면서 빈곤한 가정이 이제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양육이 이제 혼자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빈곤까지 오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시설에서의 이제 아동들이 발달이라던가 심리적 정서 부분이라든가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점수가 낮게 나는 걸로 좀 나왔습니다. 시설 아동 중에도 이 삶의 질이 높았던 경우가 있나요? 시설 아동 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묻는 문항들 중에 그 시설 아동들이 좀 다른 그룹보다 좀 높게 나왔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그 국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인데 그 협약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되게 낮습니다. 협약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돼 있는지 모르죠. 근데 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단체로 교육을 받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약을 알고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협약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약의 내용이 아동의 권리를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지켜줘야 되는 당사자인 국가, 양육자들이 이런 협약이 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책무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동이 처한 이런 가족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수 중에 조금 눈여겨볼 지수가 있다면 어떤 영역인지 좀 교수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아동의 이제 발달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정과 떨어져서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계성 측면 이런 부분도 조금 취약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설이라는 환경 자체가 아동들의 발달에 일정 정도 그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지금까지 아동의 삶의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토크2에서 본격적으로 특정 아동 대상 계층을 상대로 해서 좀 더 토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연구하는 도중에 특정 집단, 그러니까 이제 특히 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연구를 하셨다고 듣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을 꼭 선택한 뭐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 그 실증 연구의 큰 틀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그리고 이제 중1까지를 했는데요. 그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로 진학하는 중1 때가 되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1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는 왜 그런가를 좀 그 아이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파악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 시기에 또 우리 아동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자신들의 삶의 질,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진짜 현장에서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1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실제로 좀 어느 정도인가요? 삶의 만족도가 그 초등학교 3학년, 5학년하고 따지면은요, 그거보다 그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눈에 띄리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8세, 10세, 12세 이렇게 가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대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 폭이 우리는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보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전체 아동들의 그 행복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입시지옥을 소재로 해가지고 네. 예, 굉장히 아주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의 애들이 이제 부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그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주관적 행복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우리 현실이 어느 정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기를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특히 그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제 비교 데이터를 써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동들의 그 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인식이 우리 아동들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행복에 상당히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들은 그 면에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드라마를 보면 진짜 자기 시간이 없는 거로 나타나죠. 이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뭐 과외다, 사교육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상당히 그 재미난 흥미로운 결과인데 우리나라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 그 다음에 행복도를 결정하는데 자기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행복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왜 우리나라 아동들이 왜 유독 자기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만족도가 떨어지는가를 그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 이유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교육 환경이나 우리 아동들을 양육하는 환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좀 과도하게 남과 비교하는 경쟁. 그래서 이게 경쟁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경쟁은 승자는 하나지만 패자는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구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소위 얘기해 그 경쟁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상당히 이 자기 패배감 이런 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나타나서 그게 그 우리나라 아동들의 이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중학교 때 요즘 이제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자유학년제 지금 현재 시행해 보니 현장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글로 현장 반응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유학년제라는 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소질하고 적성을 좀 더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교육 세팅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라는 건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뭐 도움이 됐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이라던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이런 게 나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서 또 제공되는 것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닥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육부에서는 뭐 이제 자유학기제 운영하면서 이제 평가도 하고 교사, 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다 만족을 한다라는 이제 사례들도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전에 없던 실험이다 생각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도 이제 그 지역차가 또 분명히 있어서 또 지방 그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평가는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중학교 3학년인데 자유학기제를 이제 해보더니 아이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 월드 가고 그 다음날 뭘 가고 이러면서 아이 많은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거를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신선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학기가 됐든 학년이 됐든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또 이 입시 경쟁, 학업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좋은데 어차피 앞으로 그렇게 돌아갈 걸 생각하면 불안하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벌써 중1 학생들이 사실은 벌써 자기 인생이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그 일시적인 해소, 일시적인 탈출구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그 체계나 구도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현주소인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토크 3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뭐 정책이 또 뭐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회의 대안이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들의 이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사회의 노력이 시대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정책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조금 이제 축약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아동 정책, 아동 복지 이런 어떤 정책적 노력은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실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될 수 없는 아주 극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주로 시설 위주의 그게 이제 지금은 아동 양육 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위 고아원 위주의 아동 정책들이 70년대까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는 사실은 이제 아동 정책이 표방하는 구호 자체는 그런 아주 그 일부의 심하게 어려운 아동들뿐이 아니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편적인 아동 정책을 표방은 했습니다만 재정이라든가 이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표방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보호 아동,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 아주 선별적인 요보호 아동 위주의 아동 정책이 주로 펼쳐졌었고요.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동 권리라는 관점이 이제 드디어 도입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지역적이고 아주 어려운 친구들뿐이 아니라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아동 행복, 아동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이제 대두되게 되고 정부의 정책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인 노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노력은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갈 길이 먼 이런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뭐 대국민 보호대회를 뭐 노원구에 어디서 이제 가졌다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동 정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뭔가 큰 어떤 방향을 이제 제시한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게 이제 5월달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지난 5년간의 정책하고 뭐
좀 차별화된 다른 요소가 좀 있을까요? 그 크게 차별된 요소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그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일반적인 기조는 아동에 대한 책임은 가정들이 지는 것이고 국가는 약간 그 지원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 아동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발달을 책임지는 그 국가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그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질 때는 사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정의 형편이나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아동들의 보호나 이런 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서 그 자체도 격차가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런 격차를 메꿔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보면 적어도 정책적인 기조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면을 더 강화하겠다는 천명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한부모 가정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지원 기준액과 법적 최저 월급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할지 아니면 돈을 덜 받고 지원금을 받을지, 예, 그걸로 고민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의 행복 그리고 아동의 발달을 놓고 보면 사실은 가장 그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그 바람직한 가정의 형태는 친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는 역시 가정에 있는 것. 그런데 조건은 그 가정이 아동을 잘 돌볼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여력이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 이 나라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어떤 다른 형태의 가정에 대한 가구에 대한 편견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부모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책임을 묻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사회적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는 이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고 또 가정이 그 여력이 안 되면 그 여력을 메꿔주는 이 사회적 정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혼 가정, 우리나라 비혼율이 이제 2%도 안 되잖아요. 예, 보통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걸 이제 정상 가정이라 하고, 비혼 가정의 아이들도 좀 차별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장의 얘기는 없습니까 혹시? 정상가족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 가정의 모습이, 이상적인 가정 모습이 정상가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부모와 그 양부모와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루는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한부모, 뭐 미혼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양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인 과업인지 이런 거를 떠올려 본다면, 그 다양한 가족 구성으로 이제 가족이 구성되더라도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한 명씩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가족 구성으로 되는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이 그 잘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앞으로 국가가 더 책임 있게 해야 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일본의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그래서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아버지한테 다시 애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애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학대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가정 어떤 폭력이랄지 아동 학대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엄청 사회 문제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거의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대부분이잖아요. 한 80, 90% 이상이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좀 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의 행복 지수나 좀 이런 만족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뭐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좀 근본적인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아동 학대는 결국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체벌이 또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 한 대로 시작한 것이 굉장한 심각한 학대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때려서 키울 수 있다라는 그 광범위한 믿음이 사회적으로 이게 틀렸다라고 되지 않는 한 가정 안에서의 체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한 명의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인식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근본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아동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태도에 대한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많이 말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저는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동도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삶의 질을 우리가 사실은 보호하고 그걸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어떤 사회적 인식 이런 태도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아이니까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이런 통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뭐 아동 학대, 아동 사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진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 아동들 보육기관에서 18세가 되면 실제로 그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립금을 5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사실은 희망을 갖기 어렵고 자립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시설 아동에 대한 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원장 부장님께. 아마 그것도 그 부분도 이제 좀 보완이 돼서 아마 5월 이후에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 양육시설이라던가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립이 사실은 만 18세에 자립을 하는 일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 가정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립을 강요받고 있어서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500만 원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어느 지역에서 퇴소를 하느냐 따라서 그 지원금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격차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그 자립지원금을 받고 나와서 그것이 주거비로 들어가고 생활비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은 또 학업의 어떤 부진하고도 연결이 돼서 굉장히 어렵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출발선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마 이후에는 그 생활지원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퇴소하기 전에 혹은 가정 밖으로 이렇게 지내기 전에 정말 원가정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더 많이 된다면 이렇게 퇴소를 놓고서 고민해야 되거나 퇴소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덜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 뭐 사회의 뭐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달지 가치가 뭐 좀 바뀌어야 할지 뭐 이런 사회적인 인식 제고에 있어서의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거 덧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내가 뭐 이 토크에서 한번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러 가지 이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아동들의 다양한 소질과 형태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북돋아주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이제 전체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구하고도 또 상당히 관련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저출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정부가 그동안 많은 정책을 했습니다만 실제 출산율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저절로 그런 행복한 아동들을 출산하고 싶은 사회적인 의지가 생기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아동기가 이렇게 불행한데 왜 그 아동들을 낳고 싶겠다는 생각이 더 들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아동의 삶, 아동의 행복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네, 저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학생 얘기로 그냥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 삶의 질 연구할 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요. 행복함에 대해서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 중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었고 방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는 오히려 그냥 저희 폐부로 찌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게 중요하다면 정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아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말 귀담아 듣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하다라는 게 정말 말만 있었던 건 아닌지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얘기대로 듣고 정말 관심 있게 정책을 만들거나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넣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좀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첫 재능이었는데 소감이 어때요? 네, 너무 의미 있는 아동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서 좋았고요. 100년 뒤 청소년 아동들이 봤을 때 의미 있는 방송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저희 집에 있는 새 아이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평소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